오늘 도착한 사연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회사원 박성민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민철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유명했던 특전사 출신 민철 씨가 폭행 혐의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가 구한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자들에게는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야! 저 새끼 밟아버려! 이 새끼가 감히!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거친 욕설 소리에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퇴근길이었는데 청계천 근처 좁은 골목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요. 이번엔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7년간 특전사로 복무했던 내 몸은 자동으로 반응했어요. 정의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골목 안쪽을 들여다보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5명 정도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 청년을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청년의 얼굴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정신을 잃기 직전인 것 같았어요. 그곳은 정말 구석진 곳이었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 좁은 공간이라 평소에도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이렇게 중요한 곳에 CCTV 하나 없다는 거였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어디든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이곳만은 완전한 사각지대였거든요. 야! 이 새끼 아직도 버티네! 더 세게 해! 그래. 확실하게 해줘야지. 폭행자들의 목소리는 잔인했어요. 마치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물건을 부수는 것처럼 차갑고 무감정했죠. 그들이 이곳을 일부러 선택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곳 말이에요. 야, 그만해. 나는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갔어요. 특전사 시절 익힌 몸놀림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 하나를 밀어냈죠. 그 남자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뒤로 넘어졌어요. 뭐야? 이 새끼가 어디서 끼어들어? 남자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쫄지 않았어요. 군 복무 시절 이보다 더한 상황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해요. 나는 쓰러진 청년을 부축하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밀어낸 남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턱을 움켜쥐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야! 턱이 부러진 것 같아. 그 모습을 본 다른 남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마치 미리 짜인 각본처럼 말이에요. 야, 이 새끼가 우리 형 다치게 했어. 경찰 불러, 빨리. 상황이 급변했어요.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구하려 했던 건데 어느새 나는 폭행 가해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했어요. 진짜 폭행을 당하던 청년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정작 내가 밀어낸 남자가 더 큰 소리로 아픈 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형님, 괜찮으세요? 이 새끼가 형님을 때렸어요. 내가 언제 때렸어? 그냥 밀었을 뿐이야. 나는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꼬여버렸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말이에요.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내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경찰들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진짜 피해자보다 턱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남자에게 더 관심을 보였거든요. 신고 접수했습니다. 폭행 사건이라고 하셨죠? 네,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친구를 때렸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5대1의 상황에서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곳은 CCTV도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였거든요. 잠깐만요, 경찰관님.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분을 구하려고. 일단 조용히 하시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세요. 그런데 CCTV는 확인 안 해보세요? 진실을 알 수 있을 텐데.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CCTV가 없는 구역이네요.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서 확인된 건 당신이 저분을 밀어서 다치게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절망적이었어요. 내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차가운 수갑이 내 손목을 조였어요. 7년간 나라를 지키며 살아온 내가 누군가를 구하려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진짜 피해자인 그 청년은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가 마르지 않았고 숨소리도 가늘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내 걱정과는 달리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현실이었어요. 내가 밀어낸 그 남자가 알고 보니 국회의원의 외아들이었던 거예요. 김태준 씨 맞죠? 국회의원 김영우 의원님의 아드님이고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저를 폭행했어요. 턱뼈가 금이 간 것 같아요. 순간 수사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긴장됐고 누군가는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권력자의 자녀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게 알려지자 모든 게 빨라졌거든요. CCTV 자료는 없나요? 사건 현장 주변을 이미 확인했는데 그 골목은 완전한 사각지대입니다. 어떤 카메라도 그곳을 비추지 않아요. 담당 형사의 말에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아들의 증언과 내 증언 중 누구를 믿겠어요? 답은 뻔했죠. 변호사는 선임하셨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군 전역 후 혼자 살림을 꾸려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반면 상대편에는 이미 유명한 변호사가 달려와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그 변호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희 의뢰인은 국회의원님의 외아들입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폭행 사건이고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죠. 그렇게 나는 누군가를 구하려 했던 선량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행범으로 구속되었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오직 권력자의 말만이 진실이 되는 세상에서 말이에요.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왜 하필 그곳에는 CCTV가 없었을까? 요즘 우리나라는 골목골목마다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나를 증명해줄 기계의 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나는 깨달았어요. 정의는 때로는 물증보다 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선량한 의도만으로는 세상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비록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교도소 첫날 식판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어요. 야, 신입, 너 뭐 했다고 들어왔어? 돌아보니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독사라고 부르는 그였죠. 폭행. 짧게 대답했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설명해봤자 믿을 사람도 없었거든요. 폭행. 특전사 출신이 민간인 폭행했다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죠. 그래서 깝치냐? 여기서도 군기 빠는 거야? 독사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7년간 특전사로 단련된 눈빛으로 말이에요. 깝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만 할 뿐이야.
목소리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독사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내가 배정받은 3, 4동 6호실은 8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이곳만의 독특한 서열과 규칙이 있다는 거였어요. 야, 너 자리는 저기야. 근데 규칙부터 알아둬. 철봉이라는 별명의 덩치 큰 남자가 나를 불렀어요.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그는 이 방의 서열 1위였죠. 첫째, 밤 10시 이후엔 절대 소음 내지 마. 둘째, 화장실 순서는 선임순이야. 셋째, 네가 특전사든 뭐든 여기선 그냥 신입이야. 나는 철봉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죠. 합리적인 규칙이면 지키겠어. 하지만 부당한 건 다른 얘기야. 철봉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다른 수감자들도 긴장한 기색이었죠. 뭐라고? 들었잖아.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굽히지 않아.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철봉이 내 앞으로 다가왔죠. 야, 이 새끼가 진짜. 왜? 뭐 어쩔 건데? 나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7년간 특전사로 살아온 몸은 이런 상황에 겁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철봉이 잠시 망설였어요. 내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나 봐요. 좋아. 일단 지켜보자. 그렇게 첫 대결은 일단락됐어요. 교도소 작업장에서는 수감자들이 간단한 조립 작업을 했어요. 나는 묵묵히 내 일에 집중했죠. 대충 하지도 않았고 과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했을 뿐이에요. 야, 민철아, 너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해? 옆자리에 앉은 쥐돌이라는 수감자가 속삭였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뿐이야. 너무 잘하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여. 다른 사람들 눈치 보려고 내가 대충 살아야 해. 그런 식으로는 안 살아. 쥐돌이가 당황했어요. 내 답변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며칠 후 작업 중에 한 수감자가 실수로 손을 다쳤어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해줬죠. 야, 교도관님. 여기 다친 사람 있어요. 내 소리에 교도관들이 달려왔고 다친 수감자는 의무실로 이송됐어요. 작업이 끝난 후 문어라는 별명의 수감자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야, 네가 뭔데 나서냐? 다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우리끼리 알아서 할 일이야. 문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너라면 어떻게 했을 건데? 그냥 뒀을 거야? 그건 사람이 다쳤는데 교도관 안 부르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마법이라도 쓸 거야? 문어가 말문이 막혔어요. 내 논리가 명확했거든요. 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 그게 싫으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어요. 야, 특전사. 여기서도 영웅놀이 할 거야. 영웅놀이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 한 것뿐이야. 당연한 일. 철봉이 비웃었어요. 야,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철봉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난 누명 써서 들어왔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신념까지 구부릴 생각은 없어. 신념. 철봉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신념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대답이 간단 명료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라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그만두라고? 철봉의 표정이 변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난 한 번 정한 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야. 그게 특전사에서 배운 거거든. 주변 수감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태도가 그들이 예상한 것과 달랐거든요. 며칠 후 상황이 더욱 긴장됐어요. 철봉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거였죠. 야, 민철아.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떤 식으로? 잘난 척하면서 우리 무시하는 식으로. 언제 너희를 무시했어? 철봉이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하지만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죠. 난 내 할 일만 했을 뿐이야. 그게 너희한테 무시로 보인다면 그건 너희 생각이고. 이 새끼가 진짜! 철봉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나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때리고 싶으면 때려. 하지만 맞기만 하지는 않을 거야. 내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7년간 쌓인 특전사의 기운이 몸에서 흘러나왔죠. 난 누명 써서 들어왔지만 겁쟁이가 되려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 철봉이 주먹을 내렸어요. 뭔가 다른 걸 느꼈나 봐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곳에서도 내 방식을 지켜야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누명을 쓰고 들어왔지만 내가 믿는 가치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른 수감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을 거였어요. 그게 진짜 특전사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교도소 생활 3개월째 나는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철봉을 비롯한 다른 수감자들과의 신경전은 계속됐지만 더 이상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어요. 서로 선을 긋고 지내는 분위기였죠. 나는 내 일만 묵묵히 했고 그들도 노골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감자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TV에서 나온 뉴스 멘트가 귀에 들어왔어요. 태양그룹 김태영 회장의 외아들 김민수 씨가 3개월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순간 책에서 눈을 뗐어요. 김민수?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의식을 회복한 김민수 씨는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던 김 씨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죽을 뻔했다며 간절히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뉴스 화면에 나온 사진 속 청년. 바로 내가 구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김태영 회장 측은 전국 병원 기록과 경찰서 신고 접수 내역을 모두 검토하고 있으며 은인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구한 그 청년이 혼수 상태였다고? 그럼 그동안 그는 의식이 없었던 거였고 나는 이미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와 있었던 거네요. 야, 뭔 드라마 같은 얘기네. 옆에 앉은 쥐돌이가 중얼거렸어요. 재벌 아들 구해준 사람 찾는다는 거잖아. 와, 대박 로또 아니야? 다른 수감자들도 웅성거렸어요. 야, 진짜 찾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진짜 구해줬으면 진작 나타났을 거 아니야.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러니했어요. 내가 구한 그 사람은 나를 찾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를 폭행했다는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뉴스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다뤘어요. 김태영 회장이 얼마나 간절하게 은인을 찾고 있는지, 김민수 씨가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지. 듣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일주일 후 변화가 일어났어요. 접견 신청이 들어왔어. 교도관이 나를 불렀어요. 접견이요. 누가요? 변호사라고 하네. 김성우 변호사. 김성우.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나를 담당했던 국선 변호인은 박민수였는데 다른 사람이었죠. 접견실에 들어가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가방과 시계가 눈에 띄었죠. 안녕하세요. 민철 씨, 저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처음 뵙는데요. 네, 저는 김태영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김태영. 뉴스에서 계속 나오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3개월 전 청계천 근처 골목에서 누군가를 구하고 경찰에 체포된 기억이 있으십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변호사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당신이 구해주신 분이 김태영 회장님의 아드님 김민수 씨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예상한 게 맞았던 거였어요. 민수 씨가 의식을 회복한 후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흐릿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졌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이 5명의 폭행범들로부터 민수 씨를 구해주셨다는 걸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 중 한 명을 밀어내면서 민수 씨를 보호했다는 것도요. 그런데 왜 이제야? 민수 씨가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의식을 회복한 건 일주일 전이에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내가 재판받을 때 피해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증언도 없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됐거든요. 지금 검찰에서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의 증언과 병원 기록, 그리고 새로 발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말이죠. 새로 발견된 증거요? 네, 민수 씨가 의식을 회복한 후 그날 폭행했던 사람들을 모두 기억해냈습니다. 이름까지요. 그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전과자들이었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민수 씨의 휴대폰에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행 과정이 일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녹음이요? 네, 민수 씨가 위험을 느끼고 급하게 녹음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품질은 좋지 않지만 폭행 상황과 당신이 구하러 나타나는 부분까지 들어있어요. 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증거가 있었다니. 왜 그때는 그 파일을 찾지 못했나요? 민수 씨의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되어서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깨어난 후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다시 시도해본 결과 일부 파일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재수사에 착수했고 빠르면 한 달 안에 재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나는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내 결백을 증명할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김태영 회장님과 민수 씨가 당신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재심 절차가 끝난 후에 말이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접견이 끝나고 감방으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의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감방에 도착하자 철봉이 물어왔어요. 접견 어땠어? 곧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철봉의 눈이 커졌어요. 재심받게 될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거였거든요. 재심 소식이 교도소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변호사 접견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야, 민철아, 진짜 재심 받는 거야? 쥐돌이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피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친근하게 굴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래도 변호사가 왔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 아니야? 다른 수감자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철봉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죠. 민철아, 너 혹시 진짜 억울하게 들어온 거야? 철봉이 처음으로 나에게 존댓말을 썼어요. 처음부터 말했잖아. 누군가를 구하려다 들어왔다고. 그래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 법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내 대답에 철봉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틀 후 교도관이 나를 불렀어요. 민철아, 변호사가 또 왔어. 이번에는 김성우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 수사관 2명이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철 씨,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밝았어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진짜 폭행범들을 체포했어요. 수사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김태준 의원 아들과 그 일당들 말입니다. 민수 씨의 생생한 증언과 휴대폰,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럼 제가 네,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김태준과 그 일당들이 자백했어요. 민수 씨를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걸 말이죠. 납치요?
내 김태준이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같은 재벌가 자제인 민수 씨를 노린 거였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해서 폭행으로 변한 거죠. 수사관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민수 씨는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교도소로 돌아가는 길, 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기쁨보다는 기막힘이 더 컸거든요. 내가 진짜 사람을 구한 거였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서 3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니. 감방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또 달라져 있었어요. 민철아, 쥐돌이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뉴스 봤어. 너 진짜 영웅이었네. 뉴스에 나왔어? 재벌 2세 구한 특전사. 누명 벗고 곧 석방. 이런 식으로. 철봉도 다가왔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민철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봤어. 다른 수감자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사과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죠. 급작스런 태도, 변화가 어색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교도소 전체가 들썩였어요. 내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다른 동에 있는 수감자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야, 삼사동에 진짜 영웅 있다며? 특전사 출신이 재벌 아들 구해줬다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계속 내 이야기가 나왔어요.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민철아, 석방 명령 나왔어. 교도관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언제요? 내일 아침이야 준비해. 그날 밤은 잠들기 어려웠어요. 3개월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동방 수감자들이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어요. 민철아, 밖에서 잘 살아. 우리 같은 진짜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생각해줘. 철봉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철아, 진짜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어. 뭐가 고마워? 너 보면서 많이 배웠어. 정말로 옳은 일이 뭔지 말이야. 석방 당일 아침 교도소 정문 앞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는 형님, 젊은 남자가 달려와서 내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바로 내가 구했던 그 청년 김민수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런 고생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버지도 오시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민수 옆에 서 있던 김성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명함을 건넸어요. 형님, 이게 제 연락처예요. 정말 은혜를 갚고 싶어요. 은혜는 무슨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기억해요. 형님이 저를 보호하려고 그들과 맞서는 모습을 말이에요. 차에 타면서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형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은 모르겠어. 일단 정리할 게 좀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실래요? 아버지께서도 적극 추천하셨어요. 고마워하지만 일단 생각해볼게.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차에서 내리며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님, 진짜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비록 억울한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가진 자의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만큼은 예외였어요. 사람 하나 살렸다는 진심이 마침내 나를 바깥 세상으로 꺼내준 거였거든요. 석방된 지 일주일 후 나는 김민수의 연락을 받았어요. 형님, 저희 아버지께서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세요. 김태영 회장과의 만남은 서울 중구에 있는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이뤄졌어요.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전망이 장관이었죠. 이분이 민수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민수의 소개에 김태영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그 일로 이런 고생까지 하셨는데 회장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사실 제가 더 일찍 진실을 밝혀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어요. 회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영우 의원 일가의 실체를 말이죠. 어떤 뜻인가요? 김태준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어요. 민수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민수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형님, 김태준이 자백한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도박으로 수십억 빚을 진 건 물론이고 다른 재벌가 자제들을 상대로 한 협박, 폭행이 여러 건 더 나왔거든요. 그리고 김영우 의원도 아들의 뒷수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회장의 말에 따르면 김영우 의원은 아들의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넣었고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협박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아들의 연쇄 범죄 권력으로 진실 은폐 시도 이런 식으로요. 며칠 후 뉴스에서 김영우 의원 관련 소식이 연일 보도됐어요. 김영우 국회의원 아들 김태준 추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김영우 의원 아들 사건 은폐 위에 수사기관 압력 행사 의혹. 시민단체 김영우 의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결국 김영우 의원은 당에서 제명당했고 의원직 사퇴 압력에 못 이겨 사퇴를 발표했어요. 다가오는 재선 도전은 물론 불가능해졌죠. 김영우 전 의원, 의원직 사퇴. 아들 일로 국민에게 송구하다. 김영우 일가, 정치적 몰락. 재산 압류로 경제적 파탄까지. 김태준의 범죄로 인한 민소송과 손해배상 그리고 김영우 전 의원의 정치적 몰락으로 인해 그 가문은 안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던 그들에게 결국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 거였죠. 한 달 후 김태영 회장이 다시 나를 찾았어요.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떤 일인가요? 경호팀 실장직입니다. 특전사 출신이시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요. 회장의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실장급이면 임원진에 해당하는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을 찾고 있었어요.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형님, 제가 아버지께 적극 추천했어요. 형님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요. 결국 나는 XX그룹 경호팀 실장으로 일하게 됐어요. 첫 출근 날 회장이 전 직원들 앞에서 나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저희 민수를 목숨 걸고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 일로 억울하게 고생도 하셨고요. 앞으로 경호팀을 이끌어 주실 분이니 모든 임직원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져서 많은 직원들이 이미 나를 알고 있었거든요. 경호팀 직원들과의 첫 회의에서 나는 내 철학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의 임무는 회장님과 임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의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 팀원이 물었어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정의롭게 사는 삶의 방식도 지켜야 해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내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후 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연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도소를 방문해서 수감자들에게 내 경험을 들려주는 일이었죠. 정의란 무엇일까요?
강연 때마다 나는 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3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그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려다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과연 내가 한 일이 옳았는지 의문을 가졌거든요. 수감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이거였어요. 정의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감옥에 넣더라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수감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장님, 결국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만약 그런 결과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일은 옳은 거예요. 만약 김민수 씨가 깨어나지 못했더라도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 했던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또 다른 수감자가 물었어요. 그럼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거든요. 강연을 마치며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곳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 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1년 후 김태영 회장이 나를 다시 불렀어요. 실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실장님이 오신 후로 우리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더 정의롭게, 더 당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민수도 옆에서 말했어요. 형님,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재벌 2세로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민수가 사회봉사 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형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1년 반 후 나는 옛 교도소 동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철봉이 출소해서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민철아, 정말 고맙다. 뭐가 고마워? 너 덕분에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는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어. 철봉은 출소 후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너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지금 나는 김태영 회장이 설립한 보훈복지재단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경호팀 실장직과 겸임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가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정의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감옥에 넣더라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 나를 구한 건 군인 정신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내가 구한 그 사람 역시 나를 구하려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김영호 전 의원과 김태준은 결국 권선징악의 심판을 받았어요.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죠. 반면 진실을 지키려 했던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나는 지금도 기도하듯 다짐해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다만 그걸 버리지 않고 품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거라고 믿어요. 내가 경험한 모든 고통과 시련들이 결국은 더 큰 선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거든요.